네, 검찰이 중복 수사 논란을 빚어온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사안부터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임시 국무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은 6개 이제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관련한 여러 보도들도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에 제2요구안이 상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2요구안을 상정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통과시키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래 그냥 국무총리이 있었다면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겠지만 권한대행 위치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시점에 거부권 행사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2요구안을 철회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나 아니면 비판들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과연 그럴 권한이 있느냐 여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기본적인 정책 기조하고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개 법안들은 나중에 혹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내란 특검 이게 결국은 민주당의 그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 실행에 옮기는 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총리실에서 12월 말까지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수사기관들 사이에 수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네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가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게 일종의 레드라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특검법이 아니라 6개 쟁점 법안에 관련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여러 이제 압박을 내놓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무게를 실은 배경과 이유를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이 6개 법안은 이제 정책적인 사안이죠.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책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국익을 근거로 하는 국정 철학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최근에 탄핵은 두렵지 않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또 몇 차례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선 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 그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6개 법안을 보면 정책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쌀이 초과 생산될 경우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그리고 쌀값이 평년 가격 대비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해 준다. 다시 말해서 쌀 시장의 최저임금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폐단은 그동안 얼마든지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면 쌀 과잉 생산이 완전히 고착화된다. 그래서 쌀값 하락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또 농업 구조 조정에도 실패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쌀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쌀만 생산할 것이다. 다른 농작물은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농업 구조 조정도 불가능해지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요되는 재원이 너무 많다.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쌀을 사줘야 되고 또 차액을 또 지급해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되는 법안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인데요. 다시 말해서 국회에 불려 나오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나 기업 기밀을 명분으로 해서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인들은 언제든지 국회에 불려 나가서 호출당하고 또 이제 국회에 나와서 자료 제출해라 하면 모든 영업 기밀을 다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소중한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영업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국회가 검찰 역할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속셈인 것 같은데 이러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선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지금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뭐 제2요구권 등 관련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공이 공수처로 넘어간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앞서서 지금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 경쟁 수사를 하고 있다. 라고 입장을 냈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좀 출석 의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얘기했잖아요.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류 제출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뭐 자기가 약속했던 거니까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국민적 비판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기관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굉장히 우려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가가지고 수사에 흠결이 생기거나 하게 될 경우에요. 예를 들면 위법 수사라고 하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온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나중에 가서 검찰이 만약에 내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흠결이 생기면 그 결과도 사실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사실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수처가 일단은 수사를 담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야권의 요구도 그동안에 있어 왔고요. 공수처로 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법적인 흠결 사항이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갖고 있고 지금 검찰에 사건을 이첩 요청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이 결국은 대통령 관련돼 있는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기는 했는데 공수처 또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건 과도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내란 특검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임시로 지금 수사를 속도를 내가지고 수사기관들이 수사한 것들을 내란 특검이 이어받아서 결국 나중에 가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종결짓는 그런 수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지금 수사하는 것은 다급한 상황이니까 수사하더라도 과도기 형태로 수사하는 것이고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수사를 이제 공수처가 주도를 하게 됐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도 검토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후 2시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발표를 하는데 출석 요구에 대해서 좀 응답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올 거라고 전망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그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찰 소환 조사 2차례 했죠. 그리고 검찰도 2차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금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 따라서 오늘 오후 2시 입장 발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앞으로 검찰이나 헌법재판소 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또 다른 입장을 또 밝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의견 합치를 봐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중복 수사로 인한 그 혼선과 혼란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공수처에서 일원화돼서 수사를 하는 것 그 자체는 좋은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과연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수처는 생긴 지 3년 됐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안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검사가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기소 건수를 보면 5건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3년간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다 기각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수사 역량과 수사 경험이 무척 부진하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수사를 과연 잘 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 방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특검으로 넘어갈 터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초동 수사에서 공수처가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 수집이나 여러 가지 진술들을 갖다가 번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현재 앞으로 진행할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검찰도 이제 많이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제가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나 아니면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가서 위법 수사라고 하는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꼭 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한독수 권한대행 왜 내란 특검 공포 안 합니까? 국회 통과했잖아요. 근데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급하고 위중한 상황에서 내란 특검 두고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입니까? 빨리 내란 특검 공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특검 구성하고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사기관 혼선이 있고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결국은 지금 수사기관들 가지고 중복 수사하거나 아니면 혼선이 빚어지는 걸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권한대행이란 딱지 달고 난 다음에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법안은 기존의 정책하고 맞지 않고 재정이 부담된다는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뭐 높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치죠. 근데 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공포를 안 합니까? 이거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한독수 권한대행이 당장 내일이라도 공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예, 부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성환 소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2월 12일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로 이송된 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17일 날 정부로 이송됐거든요. 이틀 전에 정부로 이송됐는데 지금 김성환 소장님 말씀대로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바로 심의 의결한다?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행 법규상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심의하든지 의결하든지 아니면 제의를 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탄핵 이야기도 하셨는데 물론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민주당에서 정말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썩 마뜩치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이 될 수 있도록 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요. 두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희가 모두 발언을 봤고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눴던 대로 거부권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하는 이유만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신중하게 발표하고 국민들께 왜 거부권을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이유만 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왜 야당에서 저런 법안을 발의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쌀값이 막 폭락했잖아요.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이 쌀값을 오히려 안정화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생산한 쌀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에 대한 처리 문제도 좀 대두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농업 문제가 농정이 하나로만 이렇게 쌀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농작물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농정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대책을 마련해 왔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증화감정법 얘기를 하셨는데요. 증화감정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오히려 그 증언을 회피하거나 참석을 안 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오히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숱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보완하는 측면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여러 법리적인 문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안 되는 이유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권한대행 얘기도 했던 것처럼 서로 시각이 엇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나중에 국회 수기 과정을 거쳐서 국회 또 표결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의 연장선에서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 이건 좀 시간이 지나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과거에 법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공포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특검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미 법안에 돼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특검이 임명되도록 해놨거든요. 이걸 무슨 명분으로 제가 그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치부가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계엄 선포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언제까지 막을 겁니까? 권한대행이 여기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월권에 해당한다. 이미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법안만이라도 빨리 공포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줘야 할 필요도 있고 빨리 수사가 진척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론 듣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께서 왜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 사실과 논리에 입각해서 차분하게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지금 꺼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탄핵 협박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만일 실현하려고 하거나 시도할 경우에 상당한 역풍에 봉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고 추진한 탄핵안이 도대체 몇 건입니까? 그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2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법무부 장관, 뭐 총리, 행정부 장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30건에 육박하는 탄핵 소추안을 지금 추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이어서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도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다가 탄핵을 만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현될 수 있을지도 무척 불투명하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탄핵 요건에 해당된다. 그런 지금 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실제 실현 가능성도 무척 불투명하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 최후의 카드가 돼야 됩니다. 중대한 헌법이나 법적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지금 중대한 법적 위반이 있었나요? 6개 법안을 거부하는 게 중대한 법적 위반인가요?
민주당 측에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엔 탄핵소추 관련해서 윤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려 하고 있지만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27일이 예정된 첫 변론기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상황 바라보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송달조차도 안 받은 것처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재판관들이 평의를 연다고 합니다. 오늘 평의 열어서 이걸 송달로 간주를 할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빨리 심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연 전략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까지 용인할지를 정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송달을 안 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간주를 하고 그러니까 거부를 했다고 판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탄핵 심리를 속도를 낼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걸 오늘 아마 결정하고 나면은 전체적인 틀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시간 끌기식으로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송달 안 받거나 또 압수를 거부하거나 이런 일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기존에 대통령이 당당하다고 얘기했던 태도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가 지금 송달 간주로 처리할지 검토 중이고 지금 헌재법을 보면 수치를 거부해도 일주일 후면 이게 송달로 인정이 된다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미수령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변론기일 절차도 미뤄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변론 기일까지 지연될까요? 그게 27일로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변론 기일은 변론 기일대로 갈 것이고 지금 김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기 좋지 않죠. 일단 보기가 좋지 않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꼼수를 지금 동원해서 여러 가지 재판을 지연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그리고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난 16일 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경호처와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실에서 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수령 상태,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지금 통지서 전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가 본인 당사자에게 전달이 돼야 그때부터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모든 재판관이 모이는 평의를 연다고 하니까 예. 그 자리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한 시점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는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지금 뭐 체포되고 구속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사실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실탄과 관련해서 이게 뭐 개인 지급은 되지 않았지만 실탄을 챙겨놨다 뭐 이런 진술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수사와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많은 보도가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요.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실탄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저게 경고입니까? 실탄을 14,000발 정도 가지고 갔다고 하거든요. 군에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개인당 지급하는 탄창 안에 들어가는 실탄이 30발 정도 됩니다. 제일 긴 탄창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9,000발 정도 가정해도 대체 몇 개의 탄창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경고를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가서도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논리가 이 뭐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데에도 이런 실탄을 준비해 갔다거나 아니면 내란을 사전에 기획했다거나
이런 여러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어떤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결국 군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엄 무장 병력이 어떤 현장에 투입됐다. 그러면 당연히 실탄, 공포탄 뭐 이런 기본적인 무기 체계는 장착이 된 채, 구축이 된 채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장에 있는 무장 계엄군이 실제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통합 보관되고 있었다라는 대목.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현장에서 실탄을 어떻게 사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실탄이나 공포탄 여러 가지 무기들을 통합 보관하고 있었다. 그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의 시계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제 권성동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권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국정 상황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와 함께 언급한 것이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전 요즘 여당 대응하는 거 보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들 보면서도 딱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까? 한가하게 저런 얘기 할 때입니까? 그리고 개헌 얘기, 물론 대통령제의 폐단, 이게 이번 계엄 선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개헌 얘기를 꺼내서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 대통령제에 결함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계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전에 대통령은 대통령제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때도 안 맞는 얘기를 자꾸 꺼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걸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걸 우리가 다 주도해가지고 국정 아직도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주도권 놓지 않겠다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직무정지된 상태인데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좀 걱정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국정안정협의체에서 모든 걸 다 논의하는 거 뭐 대통령 노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하지 말고 민생 경제만이라도 챙길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 맞춰서 찾는 게 맞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하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빨리 시급하게 일단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내수가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감 있게 집권 여당도 야당하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양보하겠다.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고 이와 함께 민생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그 개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권성동 권한대행이 제시한 개헌 주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이른바 이제 87 체제가 지금 수십 년간 유지돼 왔는데요. 정말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종말을 맞지 않았습니까? 구속되고 탄핵되고 또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불행한 종말을 맞는 대통령 중심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몰려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한 명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무려 7천 건이다. 그런 추산도 나와 있고요. 간접적인 인사권까지 합하면 2만 건, 2만 명 안팎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권력이 몰리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 너무 많은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바꾸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거고요. 실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요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새미래 민주당인가요? 전병헌 대표께서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건 조기 개헌이다 이렇게 역설할 정도고요. 실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척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10명 중에 6명이 넘는 61%인가 62%가 현행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개헌 문제는 그동안 국회 안에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모든 대안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결단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신속하게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힌 내용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일단은 변호인단이 아직 뭐 구성 중이다라는 것과 일단은 이 현안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리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밝혔습니다. 뭐 관련해서 두 분께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부터 이제 좀 대통령 변호인 측의 어떤 입장들이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계속 시간 끌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변호인단 구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수사나 탄핵 절차에 대해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아까 우편 송달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했지만 그런 것조차 안 하면서 자꾸 일종의 여론전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의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 뭐 소동인 것처럼 얘기하는 지금 공식 변호인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 이렇게 비중 있게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것인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공식적인 변호인단을 꾸려서 책임 있는 변호인이 나서서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지. 대통령하고 사적으로 가깝다고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마치 대변인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식 대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나서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국민 일부를 선동한다거나 아니면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나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좀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윤 대통령 측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공식 변호인단이 아닌데 이런 여론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이제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자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께서 불가피하게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점,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면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나 검찰, 공수처 수사에 상당히 기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추천 절차를 단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을 제외를 했고 23일부터 열릴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일과 24일 진행을 한다는 건데 합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계속 지원 전술을 쓰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헌법재판관이 추천되지 않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럽고요. 좀 국민의힘은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양국관리법 등 지금 6개 법안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